18세기 한양, 똥으로 고래뱀 같은 기와집을 올린 자산가들의 은밀한 연대기. 1. 프롤로그. 10,000원짜리가 똥더미에 떨어졌을 때 당신은 죽을 것인가? 만약 당신이 길을 걷다가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당연히 허리를 숙여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수표가 정체불명의 거대하고 질척이는 똥더미 정중앙에 앙증맞게 안착해 있다면 어떨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 10명 중 9명은 미간을 찌푸리며 오물을 피해 제갈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18세기 조선, 소위 레트로 한양에 살던 우리 조상님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들은 수표를 줍는 대신 수표가 박혀있는 그 똥더미 자체를 통째로 빗자루로 쓸어 담아 품에 안았다. 왜냐고? 그들에게는 똥이 곧 돈이었기 때문이다. 우림은 흔히 조선시대에 가장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산을 축적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눈을 반짝이며 당연히 영의정, 좌의정 같은 고위 관료나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한 양반 가문의 도령이겠지. 혹은 아니면 종로나 이연의 대전에서 비단이나 인삼을 떼다 팔던 거상주 정이 아닐까? 하고 답하고 난다. 틀렸다. 전부 오답이다. 당시 한양 바닥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척척 사들인 주인공은 낮고 높은 양반들이 코를 막고 침을 뱉으며 피해가던 골목길의 지배자, 바로 똥수, 똥장수들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 한 해 동안 오물을 수거하고 가공에 벌어들인 수입은 당시 한양 중심가의 번듯한 기와집 한 채를 가뿐히 살 수 있는 액수였다. 현대식으로 거칠게 치환하자면 매년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씩을 현찰로 매입할 수 있는 막강한 현금 유동성을 자랑했던 셈이다. 도대체 하수도도 정화조도 없던 그 시절, 사방에 버려지던 천덕꾸러기 오물이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더러운 노다지의 배후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권력을 휘둘렀던 힘있는 똥장수들의 은밀한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코를 찌르는 악취 속에 숨겨진 조선의 가장 시니컬하고도 자본주의적인 황금똥. 정지하게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보자. 이진. 대동법과 인구 폭발 신분제를 비웃는 오물 자본주의의 서막. 모든 거대한 경제적 기적에는 타이밍이 존재한다. 조선 초기에 아무리 똥을 열심히 퍼날랐어도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었다. 세종대왕이나 성종 시절이었다면 관청의 지시에 따라 강제로 동원된 노비나 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짜로 오물을 치워야 했을 테니까. 신분이 인간의 일생과 노동의 가치를 100% 규정하던 시절, 역참에서 말을 돌보거나 오물을 치우는 일은 대를 이어 강제로 떠맡아야 하는 저주받은 대물림에 불과했다. 돈을 벌어 한양도성에 내 집 마련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 견고하고 고리타분한 판을 단숨에 뒤흔든 치트키가 등장했으니 바로 1608년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깃발을 올린 대동법, 대동바다. 집집마다 말린 고사리, 전복, 호랑이 가죽 같은 해괴한 토산물을 현물로 바치게 하여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던 고질적인 세금. 제도가 쌀, 삼배, 그리고 동전화폐로 일원화된 것이다. 세금이 차가운 엽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시장의 생리도 급변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물물 교환 대신 돈을 쓰는 재미를 알아버린 것이다. 전국 곳곳에 오일장이 서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마침내 돈이 신분보다 힘을 갖는 시대가 도래했다. 돈의 냄새를 맡은 인간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시골 구석구석에서 농사지을 땅을 잃었거나 혹은 더 큰 한탕을 노리는 인간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그야말로 밀어닥쳤다. 조선 초기만 해도 인구 5만 명 남짓하던 아담한 행정도시였던 한양은 18세기 후반에 접어들자 공식 비공식 인구 30만에서 40만 명을 육박하는 초대형 과밀도시로 폭발했다.
조선 초기 한양이 약 5만 명의 인구를 유지했던 것에 반해 18세기 후반에는 약 35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단숨에 7, 8배가 늘어난 셈이다. 한 세기 만에 인구가 폭발했으니 오늘날로 치면 지방의 한적한 중소도시가 한 세대 만에 광역시를 넘어 거대 메갈로폴리스로 변모한 꼴이다. 18세기 후반 한양에서 가장 흔한 직업이 상인이었다는 기록이 존재할 정도로 도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었다. 신분제라는 낡은 껍데기는 여전했지만 알맹이는 이미 돈만 많으면 양반족보도 사고 파는 기괴한 욕망이 용광로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하고도 네모칸 생물학적 법칙을 대입해보자. 인간은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그리고 먹은 것은 반드시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나와야만 한다. 인구 40만 명의 거대 도시가 매일 뿜어내는 배설물의 양은 가히 천문학적이었다. 문제는 당시 한양에는 현대식 수세식 변기도, 지하 하수도망도, 정화조 차량도 없었다는 점이다. 실학자 박재가가 저술한 북화기를 보면 당시 한양의 참상이 아주 시니컬하게 묘사되어 있다. 조선의 수도라는 한양의 길거리에는 사방에 똥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 신발을 더럽히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고 도성 전체에 악취가 진동하여 숨을 쉴 수가 없다. 궁궐 담벼락 밑이든 양반가의 골목길이든 가릴 것 없이 오물이 넘쳐나 대홍수를 이루던 시절이었다. 도시행정당국이 이 전대미문의 오물대란 앞에 손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날카로운 눈빛의 사내들이 어둠 속에서 등장했다. 남들이 아이고 더러워라 라며 쿨을 맞고 침을 뱉을 때 그들은 똥더미 위로 피어오르는 찬란한 엽전의 아지랑이를 목격했던 것이다. 3. 예덕선생, 엄행수 지게꾼이 아닌 구역을 지배하는 자영업 대표이사.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조선 후기의 똥장수들은 누군가의 매질을 당하며 억지로 오물을 치우던 가련한 노비들이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본과 노동력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된 개인, 자영업자이자 시장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든 불로우전의 개척자들이었다. 연암 박지원의 단편소설 예덕선생전, 궤더신생전에는 엄수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소설 속에서 양반들은 그를 가장 더럽고 천한 일을 하는 자라고 멸시하지만 박지원은 반대로 그를 더러운 일을 하지만 덕이 있는 진정한 선생이라 칭송한다. 그런데 이 엄수라는 이름 뒤에 붙은 진짜 직책을 뜯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사실 그의 진짜 칭호는 엄행수였다. 당시 조선의 각종 장인이나 노동자 조직에서 행수는 수십, 수백 명의 일꾼을 거느리고 통솔하던 우두머리 또는 작업반장을 뜻하는 단어였다. 즉, 엄행수는 매일 새벽 혼자 지게를 지고 똥이나 퍼나르던 단순 영세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양도성의 특정 구역을 장악하고 수하의 수십 명의 하급 인부들을 부리며 계약된 양반가와 여염집의 불력, 수거권을 독점하던 일종의 환경 벤처기업 대표이사 CEO였던 셈이다. 엄행수와 그의 크루들에게 새벽은 가장 치열한 비즈니스의 시간이었다. 한양의 유행을 선도하는 멋쟁이들과 깐깐한 양반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전 사위가 어둑어둑한 새벽녘이 되면 똥장수들의 은밀한 기동이 시작되었다. 이 장사의 핵심 비처는 거창한 도구가 아니었다. 바로 정보, 인포메이션과 인적 네트워크였다. 어느 집 대감댁 뒷간이 며칠 주기로 가득 차는지, 어느 골목길로 카트를 몰고 들어가야 가장 빠르고 냄새 안 나게 도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최적의 동선, 로지스틱스를 짜는 능력이 곧 돈이었다.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단골 양반가든 철저하게 관리되었고 새로 한양에 유입된 신흥 부자들의 뒷간 영업권을 따내기 위한 영업, 세일스 경쟁도 치열했다. 이들이 사용하던 주력 장비는 단연 똥장군이었다. 배가 불룩하고 목이 좁은 옹기 또는 나무통으로 옆구리에 주둥이가 교묘하게 달려있어 이동 중에도 내용물이 출렁거리거나 밖으로 튀지 않도록 설계된 하이테크 운반용기였다.
하급 인부들은 이 똥장군을 지게에 얹어 지고 다녔고, 엄행수급 대형 사업가들은 소달구지 수십 대를 동원해 대량 수송 작전을 감행했다. 그들은 사람의 인분뿐만 아니라 도성 안의 말똥, 소똥, 돼지똥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쓸어 담는 치밀함을 보였다. 가죽 고무장갑도 없던 시절, 방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나무통을 나르다 보면 오물이 온몸에 튀고 냄새가 뼛속까지 배기 마련이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은 이들의 달구지가 지나가면 소매로 코를 가리고 가래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엄행수는 그런 모욕 따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양반들이 코를 쥐어짜며 욕을 할 때 그의 가슴속 장부는 바쁘게 더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천대받던 똥장수 사장님이 올린 연간 매출은 실제로 얼마였을까? 역사학계의 고증에 따르면 한양의 메이저 똥장수가 올린 한 해 순수익은 무려 6천전, 즉 60양양에 달했다. 18세기 중후반 한양에서 번듯한 기와집. 한 채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딱 60양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매년 숨만 쉬어도 집 한 채씩을 공짜로 벌어들인 대자산가들이었던 것이다. 연안 박지원이 이들을 향해 깨끗한 척하며 부정한 돈을 챙기는 양반들보다 더러운 똥을 치워 정직한 부를 쌓는 엄행수가 훨씬 고결하다라고 시니컬한 찬사를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금똥 제작 공정 원가. 영원의 오물을 명퉁거음으로 바꾸는 연금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지만 공짜 똥은 있었다. 똥장수들이 부를 축적한 진짜 비결은 단순히 똥을 여기서 저기로 배달했다는 단순 노동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오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가공하는 제조업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인간의 신선한 생똥은 그대로 밭에 뿌리면 재앙을 부른다. 만약 욕심 많은 농부가 똥장군에서 방금 퍼낸 질척한 인분을 배추밭에 그대로 부어버린다면 작물은 며칠 못 가 시커멓게 타 죽어버린다. 생똥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한 암모니아 가스가 식물의 뿌리를 사정없이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온갖 기생충알과 병균도 살아있어 사람을 병들게 하므로 가혹한 숙성이 필수였다. 따라서 똥은 반드시 발효와 숙성이라는 삭힘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엄행수의 진짜 영업 비밀은 바로 한양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분류 가공 공장 두엄터에 있었다. 도성에서 공짜로 긁어모은 원가 영원의 우물들을 넓은 터에 쏟아부은 뒤 여기에 낙엽, 잡초, 집단, 그리고 쌀을 찢고 남은 왕겨 등을 황금 비율로 섞었다. 이렇게 쌓인 똥더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고 내부 온도가 최고 60에서 70도까지 치솟는 천연 열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독한 가스가 빠져나가고 해로운 기생충알과 병균들이 모조리 절멸한다. 조선 후기의 농업 매뉴얼을 보면 심지어 이 똥을 가마솥에 한번 쪄서 숙성시키는 극단적인 하이엔드 공법까지 기록되어 있다. 원재료 배입 원가 0원. 오직 시간과 집단, 그리고 약간의 노동력만 투입하면 시골 농가들이 없어서 못 사는 최고의 명품. 유기농 질소 비료인 숙성인분 거름이 탄생하는 구조였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그대로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황금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게다가 이 거름의 세계도 알고 보면 매우 심오했다. 똥장수들은 작물의 특성과 토양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거름을 제안하는 농업 컨설턴트의 역할까지 수행했다. 당시 조선의 거름 종류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분되어 있었다. 기본적인 인분을 시작으로 소와 말의 배설물인 우마분, 외양간 바닥에 짚과 똥이 뒤섞인 외양간 두엄, 아궁이에서 나온 재를 모은 재거름, 풀을 베어 섞인 풋거름, 심지어 양자물하고 남은 누에똥까지 돈을 받고 거래했다. 엄행수는 대거름을 촘촘한 채로 쳐서 굵은 알갱이는 콩이나 수수의 밑거름으로 분류했고 고운 가루는 원예용 고급 거름으로 나누어 단가를 차등 책정하는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 어떤 거름이 어느 밭에 들어갔을 때 배추의 씨알이 굵어지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똥장 스윗으로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다.
당시 조선 농업에서 거름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조미료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농사 직설이나 금양잡록 같은 농업 교과서들을 보면 한 해 농사를 정하는 핵심으로 거름이 다뤄진다. 땅에서 작물이 양분을 빨아먹고 나면 그만큼을 다시 채워줘야 하는데 그걸 채우는 게 거름이었기 때문이다. 거름이 부족하면 땅이 말라붙어 수확량이 반토막이 났고 이는 곧 먹고 사느냐 굶어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대사였다. 그러다 보니 양반집에서도 자기 집 뒷간에서 나온 오물과 부엌재를 종복들을 시켜 애지중지 모셔두었다. 겉으로는 고고한 척 공맹의 말씀을 읊조리던 사대부들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똥을 만지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농사철이 다가오면 수요가 몰리고 거름값은 자연히 올랐다. 5. 한양의 똥앤더시티, 푸앤더시리,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렇다면 엄행수의 이 명품 똥들이 주로 공급되던 배후지는 어디였을까? 박지원이 기록한 엄수의 실제 거래처 명단을 보면 현대 서울 시민들에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익숙한 지명들이 쏟아져 나온다. 왕십리의 무밭, 서대문 밖의 오이와 수박밭, 연희동의 고추밭, 청파동의 미나리꽝, 미나리밭, 이태원의 토란밭. 지금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초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세련된 젊은이들이 힙한 카페를 찾아 서성이는 서울의 중심가들이 18세기에는 한양, 도성에서 쏟아져 나온 똥장군들을 받아먹으며 무와 고추를 키워내던 거대한 유기농 농업 전초기지였던 것이다. 한양 도성에서 인구 40만의 폭발적인 배설물이 생산되면 새벽녘 엄행수 크루가 이를 수거해 똥장군에 싣고 도성 외곽 가공공장으로 날랐다. 여기서 왕겨와 짚을 황금 비율로 섞어 푹 숙성시킨 뒤 화폐나 농산물과 교환해 농지에 팔아넘겼다. 왕십리, 서대문, 연희동, 청파동, 이태원의 기름진 밭들이 이 거름을 먹고 자란 싱싱한 채소들을 다시 한양시장으로 역유입시켰고 이는 다시 한양 주민들의 식탁을 거쳐 따끈따끈한 배설물로 리필되었다. 이 기막힌 순환 고리를 보라. 한양 주민들이 맛있게 먹고 배설한 오물이 엄행수의 손을 거쳐 왕십리와 연희동에 기름진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을 먹고 자란 싱싱한 무와 고추가 다시 도성환 시장으로 들어와 양반들을 비롯한 도성민의 식탁에 올랐다. 6. 확장팩. 궁중의 스타벅스급 명품똥과 권력형 똥장수들의 카르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한 단계 더 타락시켜보자. 한양의 여염집이나 백성들의 똥도 돈이 되었지만 시장에는 언제나 백화점 명품관 같은 최고급 하이엔드 상품이 존재하는 법이다. 조선에서 가장 고귀하고 영양 상태가 좋으며 단 한 방울의 이물질도 섞이지 않은 청정 오물이 나오는 곳이 어디였겠는가? 바로 구중궁궐, 왕실과 조정이었다. 왕과 왕비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다. 내시와 상공들이 엄선한 전국 팔도의 최고급 진상품, 영양가 높은 고기와 진귀한 한약재를 매일 섭취한다. 당연히 그들의 장장을 거쳐 나온 결과물은 일반 백성들의 시큼하고 거친 똥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질소와 인산의 결정체이자 거름계의 에르메스였다. 왕의 똥은 감히 똥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매화라고 칭했으며 이를 받는 병기는 매화틀이라 불렀다. 이 궁중에서 나오는 고품질의 분류는 한양 똥시장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유발했다. 궁궐에는 수천 명의 상공, 나인, 내시, 그리고 호위무사들이 상주하고 있었기에 매일 배출되는 오물의 양도 어마어마했다. 그리고 이 궁궐 뒷간을 청소하고 분류를 수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기 위해 한양의 내로라 하는 세력가, 똥장수들은 조정의 고위 관료나 환관 내시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쳤다. 일종의 궁중 오물 수거 독점권 노비였다. 궁중 똥 수거권을 따낸 권력형 똥장수들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궐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패스를 발급받았고 권내의 환관들과 결탁하여 권력의 비호 아래 독점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들이 수거한 궁중 매와 거름은
왕십리나 서대문의 일반 농가에는 감히 팔지도 않았다. 당시 한양 근교에서 권세를 누리던 종친들이나 세도정치 가문들이 운영하던 대규모 비밀, 약초밭 혹은 특상품 과수원으로 은밀하게 흘러들어갔다. 주상전하의 기운이 서린 거름을 먹고 자란 삼삼과 과일이라는 소문이 돌면 그 농산물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중 똥장수들은 도성 안의 하급 똥장수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의 권세와 부를 누렸다. 일반 똥장수가 한 해에 기와집 한 채를 샀다면 궁중 카르텔을 지은 똥장수 수령은 종로바닥에 상가, 건물이나 유지를 통째로 장악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여러 채 올릴 정도의 막강한 자금력을 행사했다. 실참, 글로벌 비교. 일본 에도 시대의 똥자본주의와 식단 등급제. 조선만 똥을 돈으로 본 것은 아니다. 동시대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 일본 에도 도쿄는 조선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똥을 사고 팔았다. 그들은 배설물을 시모고의 샤페라 부르며 농민들이 도심 집집마다 돈을 내고 사가게 했고 수송량이 많아지자 전용 운반선인 똥배까지 운영했다. 막취 민원이 빗발쳤을 때도 일본 관청은 똥배를 막으면 농사가 망해 도심 인구가 굶어 죽으니 쌀배, 차차배와 나란히 정박해도 좋다고 허락할 만큼 오물의 가치를 높게 쳤다. 심지어 일본은 배설 주인의 영양 상태에 따라 똥값의 등급을 매겼다. 생선과 백미를 먹는 다이묘영주나 부유한 계층의 똥은 영양가가 높아 특예급 최상품 대접을 받았고 농민들은 이 변소를 독점 계약하기 위해 장작과 채소를 바쳤다. 무엇을 먹었느냐가 똥의 시세를 정한 것이다. 이 오물 자본주의는 소유권 분쟁과 부동산 시장에까지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 공동주택 셋집에서 세입자가 생산한 똥은 모두 집주인의 소유였으며 집주인이 이를 똥장수에게 팔아од은 부수입은 세입자들의 집세를 깎아주는 오물, 페이백 재원으로 쓰여 실제 집세이나 교섭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돈이 드니 구역 싸움이 치열해져 똥을 훔치다 감옥에 가거나 길가에 행인용 변소통을 설치해 분류를 한 방울도 안 놓치려는 집념이 가득했다. 8. 에필로그. 남들이 코를 막을 때 당신은 무엇을 맡을 것인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조선의 엄행수를 돌아보게 된다. 에도의 똥장수들이 가축이 부족해 오직 사람 똥의 영양 등급에 목을 매고 있을 때 조선의 엄행수는 한양도성의 인부는 물론이고 사방에 널린 말똥, 소똥, 돼지똥까지 스펙트럼 넓게 쓸어담아 풍요로운 거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똑같이 오물에서 황금을 보았지만 자신이 처한 토양과 인프라에 맞춰 비즈니스의 스케일을 다르게 키워갔던 것이다. 자,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시니컬하게 돌아와 보자. 사대부 양반들이 숭고한 도덕과 성리학을 논하며 엣지 있게 코를 막고 지나가던 그 더러운 골목길에서 어떻게 이름 없는 똥장수가 한 해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사는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 답은 지극히 시장주의적이며 단순하다. 인간이 몰리는 곳에는 쓰레기 오물가 쌓이고 모두가 외면하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꿀 줄 아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대도시의 환경, 오염 문제를 엄행수 같은 자영업 상인들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용해 황금알을 낳는 거대한 비즈니스로 치환해버렸다. 도시의 배설물을 농촌의 풍요로 치환하며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올렸던 18세기의 똥장수들. 만약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18세기 한양도성에 뚝 떨어진다면 당신은 과연 양반들처럼 소매로 코를 막고 침을 뱉으며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 빗자루와 똥장군을 챙겨들고 엄행수의 크루에 가입해 거부의 반열에 오를 것인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비즈니스는 언제나 남들이 가장 고결한 척, 외면하는 가장 더러운 바닥 속에서 싹을 틔우는 법이다.